엄마가 되는 건 낳는 순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순간이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던 평범한 엄마였다. 그날 아는 동생의 소개로 캠핑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캠핑카를 몰고 와 우리 가족을 태워주었다. 차 문이 열렸을 때 조수석이 뒤로 쭉 눕혀져 있었고 그 위에 한 아이가 누워 자고 있었다. 태권도복을 입은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였다. 분명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처럼 짧은 머리에 입을 벌리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다. 첫인상이 특별하다고나 할까. 캠핑장에 도착해서 아이가 깨어났을 때 나는 또 한 번 그 아이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그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아빠 곁에만 붙어 있으려 했다. 아빠가 텐트를 치면 옆에 쪼르르 따라가고 아빠가 음식을 준비하면 옆에 앉아 지켜봤다. 뭔가 불안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듯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아이가 아빠 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걸. 그 남자는 유쾌했다. 농담도 잘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다. 캠핑장에서 내가 메고 온 가방을 본 그는 한마디 했다. 그 가방 좀 낡았네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메이커도 없는 오래된 가방이었지만 그게 뭐 대수랴. 캠핑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가 연락을 했다.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고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나는 물었다. 저희 어머니 거 사러 갔다가 생각나서요. 우리 나이엔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죠. 메이커 가방이었다. 화장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내게 그 작은 선물은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날 본 그 아이, 아빠 곁에만 머물던 그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몇 달 후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 그렇게 나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내 딸 주희와 그의 딸 아정이는 같은 나이였다. 하지만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라온 아이들이었다. 주희는 엄마인 나와 동생인 태산이와 살아왔고 아정이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같은 공간에 놓인 두 아이는 자석에 같은 극처럼 자꾸만 튕겨져 나갔다. 사소한 일에도 다퉜고 서로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조차 싫어했다. 특히 아정이는 나를 경계했다. 내가 다가가려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내가 말을 걸면 아빠 뒤로 숨었다. 아빠한테만 의지하던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엄마와 언니는 침입자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나는 매일 두 아이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했다. 주희야, 아정이 좀 이해해줘. 아정아, 주희 말도 들어봐. 하지만 말이 통할 리 없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주희와 아정이가 또 다투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다툼이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부엌에서 소리쳤다. 너희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정이가 참지 못하고 주희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린 것이다. 주희의 하얀 볼에 붉은 선이 선명하게 그어졌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나는 차라리 내가 울고 싶었다. 아정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주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주희 엄마 아정이한테 나눠줘서 속상하구나.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젠 아정이도 가족이야. 주희가 생일이 빠르니까 언니고, 언니가 동생 좀 봐주자. 응. 네, 주희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리곤 고개를 돌려 흐느끼며 울었다.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아정이를 내 딸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잠든 아정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아이를 내 품에 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 시간은 천천히 아주 느리게 흘렀다. 새 아이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여전히 전쟁 같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다. 주희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면 아정이 목도 챙겼고, 아정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주희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5살 태산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부러뜨렸다. 그 아이 부모가 화가 나서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인 주희와 아정이를 거실로 불렀다. 태산이가 실수로 친구 장난감을 망가뜨렸대. 새 걸로 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2만 원이래.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봤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태산이를 지켜주려면 함께 책임도 져야 해. 둘이서 반반 10,000원씩 내서 물어주자. 네, 주희가 먼저 대답했다. 저도요. 아정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이는 각자 방으로 가서 저금통을 꺼내왔다. 그리고 태산이 손을 양쪽에서 꼭 잡았다. 태산아, 다음엔 조심해야 돼. 주희가 말했다. 응, 태산이가 실수한 거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아정이도 덧붙였다. 태산이는 아무 생각 없이 응 대답을 하며 신나게 달려나갔다. 주희와 아정이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주희와 아정이가 초등학교 1학년, 태산이가 5살이었을 때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 아이는 정신없이 떠들고 장난치며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나는 몇 번이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좋아하는 거 하나만 챙겨서 나가. 지금 당장. 새 아이는 깜짝 놀라 멈췄다. 그리고는 거실 한쪽에 쪼르르 모여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뭐 가지고 나가지? 나는 인형? 아니야. 셋이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그럼 빨간 퐁퐁이고. 나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새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속으로 웃음이 났다.
7살짜리 두 아이와 5살 태산이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논하는 모습이라니. 잠시 후 아이들이 무언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래층 할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셨다. 아니, 대개들이 계단에서 1시간째 앉아 있는데 데려가세요. 시끄럽게. 나는 계단으로 뛰어나갔다. 새 아이가 계단 난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빨간 퐁퐁이 하나가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아이들은 조용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5살 태산이는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고, 7살 주희와 아정이는 동생을 가운데 두고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졸려요. 태산이가 나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새아이를 꼭 안았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주희와 아정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아정이는 자격증이 필요한 특정 학과로 진로를 정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1번, 2번, 3번, 4번. 떨어질 때마다 아이는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런데 5번째 시험마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7번이나 떨어졌는데 나한테 재능이 없나 봐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정아,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야. 5번이나 도전한 게 얼마나 대단한데.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정이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응? 나 더 노력해볼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저녁에 아정이가 돌아왔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처음 캠핑카 조수석에서 본 그 아이. 아빠한테만 매달리던 불안한 눈빛의 그 아이를 내 품에 안는 데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내 살을 깎는 것 같은 고통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확신한다. 아정이는 어디를 봐도 내 딸이고,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 재혼 가정을 이루는 건 쉽지 않다. 낯선 아이를 내 품에 안는다는 건 때로는 내 살을 깎아내는 고통과 같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책임지며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지금 이 순간, 재혼 가정에서 낯선 아이와 씨름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 품에 안겨올 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더 열심히, 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지금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24시간 눈물이 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눈물, 점심 라면 먹으면 눈물, 밤에 이불 덮으면 또 눈물. 그런데 이상한 게 밖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손님 앞에서도. 그래서 참습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내 맘속에선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 소리 없는 울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에 쌍둥이들한테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대입, 입시 원서비. 엄마, 원서 접수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는 건 돌려드릴게요. 어른 되면 다 갚을게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미안해하면서 받아갑니다. 나는 그냥 시원하게 주고 싶은데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알았어. 보낼게.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바닥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50만 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후. 그 한숨을 아이들이 들었을까봐 또 미안해집니다. 내가 한숨 쉬는 소리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래서 또 참습니다. 웃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을 합니다. 점심시간. 배는 고픈데 지갑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당근 앱을 켰습니다. 컵라면 700원에 팔아요. 편의점은 990원. 290원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중고 컵라면을 사러 갔습니다. 받아온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침에 아이들한테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700원짜리 중고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국물을 한 입 마시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짜다. 라면이 짠 건지 내 눈물이 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적금을 깼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 내 노년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 나중에 아프면 이 돈으로. 나중에 힘들면 이 돈으로. 그렇게 미래를 그렸던 돈. 그런데 지금이 더 급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밀린 관리비, 아이들 학원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직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 해지하겠습니다 말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내 미래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늙으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지금 당장이 더 급합니다. 오늘을 버티지 못하면 내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아이들 적금마저 손을 댈 날이 올까봐.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힙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매일 통장을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를 몰아갑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이들 통장을 해지하는 꿈. 엄마,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꿈. 그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아이들 것만큼은. 아이들 적금마저 깬다면 나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게 마지막 버팀목인데.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더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여? 이미 나는 700원짜리 중고라면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이미 한도가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번 달 생활비, 다음 달 등록금, 밀린 관리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결국엔 아이들 적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마로서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잠을 포기하고 눈물을 참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발 이게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적금만큼은 지켜낼 수 있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봐. 포기하지 마. 나도 압니다. 그래서 더 합니다. 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버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지하로, 땅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더 열심히.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게 나를 더 무너뜨립니다. 몸도 마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700원 라면을 먹으며 잠을 줄이며 눈물을 삼키며 더.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땅속으로 완전히 묻힐 때까지인가. 그날도 그렇게 혼자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7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요. 아빠랑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내 가게에 들르고 싶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무너진 내 모습. 엄마, 그냥 가게로 오세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내 얼굴을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사 오지 못했네. 그러면서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를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10장. 이거라도 써.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10만 원.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질까?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그 마음, 미안함과 사랑이 한꺼번에 내 가슴을 쳤습니다. 아빠는 편마비로 손이 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힘겹게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힘내라.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의 흰머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부모님도 이제 늙으셨구나. 그 짧은 10분 동안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리는 게 전부였지만 그 시간이 내게는 인생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포기하고 싶던 마음 대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일도 일어나야 하니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여전히 나를 믿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혼자 앉아 있는데 첫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나 걱정돼. 뭐가?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까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힘든 걸 숨기려 했는데 딸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우리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제발. 엄마가 쓰러지면 안 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리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갈게.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딸의 사랑, 그리고 함께 버텨줄 가족들이 있다는 걸.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함께니까. 여전히 힘듭니다. 700원짜리 라면을 먹는 오늘도, 아이들 적금을 걱정하는 밤도,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매일도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를 더 버텨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이들 적금만큼은 지켜내면서 부모님께 받은 10만 원 소중히 쓰면서 딸이 말한 대로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 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이 순간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나요?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씩 가봅시다. 남편이 내 결혼 반지를 애인에게 선물했어요. 10년 뒤 그 남자가 제 사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돈을 빌었습니다. 시작은 5살 딸이 준 동전 3,000원이었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영문학 석사였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20대를 공부에 바쳤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그 남자 부모는 고위 공무원이었고 집안도 좋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달콤했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가난하게 자란 제게 그 집안은 동화 같았어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죠. 저는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는 척하고 도박장에 가는 걸 알게 됐죠. 학력도 거짓이었어요. 명문대 졸업장이라더니 전부 조작된 서류였어요. 출산하고 3일째 되던 날 산후조리원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오빠 여자친구야. 결혼 반지 이쁘더라. 나한테 선물해줬어. 고마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내 결혼 반지를 그 여자한테 선물했다니. 시부모가 결혼 선물로 준 아파트도 도박으로 날렸어요.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해남 외숙모 댁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거기서도 남편은 또 도박을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시부모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죠. 그날 시부모가 저를 식당으로 불러냈어요. 주희야,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내가 바람 피운 증거. 무슨 증거요? 내가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야. 우리 아들이 피해자야. 거짓말이었어요. 전 그런 적 없었죠.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면 다 용서해 줄게 해. 내가 아이 엄마니까. 이혼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다 농약 먹고 죽을 거야. 내가 살인자 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울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시댁에서 농약 먹고 죽겠대. 우리 엄마는 가난했어요.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도 안 됐고 아이 봐줄 여력도 없었죠. 그래서 전 늘 혼자 싸웠어요. 엄마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말했어요. 주희야, 엄마가 시댁에 전화할게. 다음 날 엄마가 시댁에 전화했대요. 우리 딸이 바람.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오죽했겠어요. 농약 드시든지 마시든지 하세요. 우리 딸은 이혼할 겁니다.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도움은 못 줘도 내 편은 되어주는구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이가 입고 있던 티셔츠 하나, 여벌 티셔츠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결혼 전 제가 모아둔 500만 원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월세방을 얻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은 돈은 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공부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굶길 순 없었죠. 처음으로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안 쓰는 아기 옷이나 장난감 있으면 도와주세요. 댓글이 달렸어요. 누군가는 응원했고 누군가는 비난했어요. 구걸하지 말라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울면서 택배를 받았어요. 남의 손때 묻은 옷을 빨아서 딸에게 입혔죠. 그러다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저는 대학원 학력을 이용해서 낮에는 유치원 영어교사, 밤에는 학원 영어 강사로 일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딸 혜란이는 낮에는 제가 일하는 유치원에 데려가고 밤에는 학원 원장님이 봐주셨어요. 새벽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딸은 이미 자고 있었죠. 아이 얼굴 보는 게 하루에 30분이었어요. 그래도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밤 10시에 학원 일을 마치고 유치원으로 혜란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혜란이를 학원으로 데려다 주셨대요. 미친 듯이 학원으로 뛰어갔죠. 학원 앞 계단에 5살짜리 혜란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패딩도 없이 얇은 점퍼만 입고 손을 호호 불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란아 여기서 뭐해? 엄마, 여기서 일하잖아. 나 엄마 기다렸어. 아이 손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죠. 혜란아 안으로 들어가지 그랬어. 엄마가 못 찾을까 봐. 여기서 기다려야 엄마 보잖아.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 안 추웠어. 집에 와서 딸을 재우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엄마가 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다니.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혜란이는 늘 혼자 추운 계단에서 저를 기다렸죠.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순대 냄새가 났어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2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건 딸이 아플 때를 대비한 병원비였어요. 지난주에 혜란이가 열이 나서 병원 갔는데 진료비가 1만 5천 원이었거든요. 이번 달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 2만 원으로 버티려면 순대는 사치였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며칠 뒤였어요. 혜란이가 제 앞에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혜란아? 엄마 순대 먹고 싶지? 내가 사줄게.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동전이 가득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혜란아, 이거 어떻게 모은 거야? 할아버지 집 가면 서랍에 동전 많잖아. 조금씩 가져왔어. 엄마 순대 먹고 싶어 하길래. 엄마, 매일 우니까.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딸의 작은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5살짜리가 10원짜리 동전을 하나하나 세며 엄마한테 순대 사주겠다고 했을 걸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이 아이가 다시는 추운 계단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유치원, 밤에는 학원, 새벽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잠은 하루에 3시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1번, 2번. 3번째 시험 전날 혜란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병원 갈까, 시험 공부할까 고민했어요. 결국 병원에 갔죠. 새벽 2시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시험은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혜란이가 말했어요. 엄마 시험 보고 와. 나 괜찮아. 할머니 올 거야.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시험장에 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딸 덕분이었어요.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 취직했어요. 영어 교사보다 수입이 훨씬 좋았죠.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요. 외식도 안 하고 새 옷도 안 사고. 드디어 3천만 원이 모였어요. 작은 원룸 하나를 사기로 했어요. 은행에 갔어요. 대출 신청했죠. 거절당했어요. 이혼녀, 싱글맘, 신용등급 낮음. 2번째 은행, 3번째 은행, 4번째 은행, 5번째 은행까지 전부 거절이었어요. 6번째 은행이었어요. 대출 상담하는 직원이 젊은 여자였어요. 제 서류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으셨어요? 3천만 원을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 딸이 3천 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3일 뒤 전화가 왔어요. 승인 났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드디어 제 집이 생긴 거예요.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요. 그 원룸을 전세로 돌리고 받은 전세금과 대출을 받아서 또 한 채를 샀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부동산 5채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던 중 제가 살던 그 5층 월세방 건물이 급매로 나왔어요. 건물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봐요. 저는 은행 10곳을 돌며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샀죠.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울던 바로 그 건물. 딸이 저를 기다리며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 계단이 있는 건물이요. 혜란이는 자라면서 가끔 물었어요.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시댁 조부모는 명절 때마다 혜란이한테 연락했거든요.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이한테 조부모 정은 있는데 저는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싶었거든요. 혜란아, 할머니는 좋은 분이야. 근데 그 집에 가면 아빠도 만날 수 있어. 아빠는 엄마가 보호해 줄 수 없어. 왜? 아빠는 지금 빚이 많아. 2억. 만약 아빠가 죽으면 그 빚이 너한테 올 수도 있어. 혜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나 그런 거 싫어. 그날 혜란이가 조용히 울더라고요. 혜란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됐고 직원도 3명이나 생겼죠. 어느 날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희야, 나 좀 살려줘.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도박 빚이 3천만 원이야. 제발 좀 도와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 동네 혜란부동산 알아요? 거기로 오세요. 해란 부동산. 제 사무실이에요. 다음 날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사무실 간판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해란 부동산 대표 김주희.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10년 전 맘카페에 구걸 글 올리던 그 여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앉으세요. 주희야. 주희 씨라고 부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3천만 원만 빌려줘. 3천만 원이요? 재미있네요. 이혼할 때 저한테 남긴 돈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제 돈이었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죠. 저는 서류를 꺼내서 그 앞에 놓았어요. 혜란이 양육비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안 내셨죠. 계산해봤어요. 월 50만 원씩 15년이면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라니. 각서 쓰세요. 3천만 원 빌려드릴게요. 대신 나머지 6천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갚으세요.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자는 연 10%.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싫으면 나가세요. 그는 결국 각서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더군요. 한 달 뒤 예상대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낡은 중고차를 압류했죠. 그 차를 팔아서 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혜란이 대입 준비 학원비를 냈어요. 그리고 혜란이는 서울대 영문과에 합격했어요. 장학금 전액이었죠.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룬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듣고 저는 혜란이를 데리고 그 시장 순대집으로 갔어요. 엄마, 여기 오랜만이다. 그래, 여기가 우리 인생 바꾼 곳이야. 순대를 먹으면서 혜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그때 동전 준 거 기억나? 당연하지. 3천 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 사실 나 그때 무서웠어. 엄마가 매일 울었잖아. 그래서 동전 모으면 엄마가 웃을까 싶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혜란이가 20살 되던 해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신부의 빚을 막으려면 상속 포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혜란이한테 설명했죠. 혜란아, 이 서류에 사인해야 해. 이게 뭔데? 아빠 빚이 너한테 안 오게 하는 거야. 혜란이는 한참을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없어도 돼. 엄마만 있으면 돼. 할머니는 좋지만 아빠는 진짜 몰라. 혜란아. 엄마, 나 아빠 때문에 한 번도 행복했던 적 없어. 계단에서 기다릴 때도 무서웠어. 이제 아빠랑 완전히 인연 끊고 싶어.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우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 포기 사전 준비를 마쳤어요. 지난주에 전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혜란이 대학 간 거 축하한다. 아빠로서 밥이라도 한 번 사주고 싶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잘 먹고 있어요. 참, 당신이 도박으로 날린 그 아파트 기억하세요? 제가 5년 전에 샀어요.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혜란이는 당신 빚 상속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 제 결혼 반지를 애인에게 선물한 것도 기억하세요? 저는 그 반지 값에 몇천 배를 벌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일십이었어요. 어제 혜란이가 첫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순대를 사왔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진짜 내 돈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함께 순대를 먹으면서 혜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떳떳하게 살았지? 응, 혜란아. 우리 아무것도 부끄러운 거 없어. 혜란이 대학 입학식 날이었어요. 혜란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진 보내줄까? 내가 결정해. 혜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보낼 거야. 아빠는
내 인생에 없어. 그날 저는 혜란이한테 말했어요. 혜란아, 우리 이겼어. 응. 엄마, 우리 이겼어. 오늘 아침 그 5층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10년 전 제가 계단을 오르며 울던 곳. 혜란이가 추운 겨울 학원 계단에 앉아 저를 기다리던 곳. 이제 그 건물은 제 겁니다. 그 계단도 제 겁니다. 10년 전 딸이 준 3,000원. 엄마가 해준 단 한마디. 은행 직원의 눈물. 그것들이 제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복수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거라고. 지금 저는 건물 7채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딸은 장학생으로 서울대를 다니고 있죠. 우리는 떳떳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10년 전 3,000원으로 시작한 싸움. 오늘 우리가 이겼습니다. 혜란아, 이 영상 보고 있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앞으로도 떳떳하게 살자. 사랑해.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했어. 그 한마디를 위해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수많은 엄마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위해 오늘도 새벽을 엽니다. 새벽 4시. 안양역. 매일 하루의 시작을 새벽 4시에 시작하는 그녀는 65세의 안양에 살고 있는 박천순입니다. 가방 안에는 고무장갑 한 켤레와 오늘 점심으로 싸온 김밥. 20년 전 남편이 사준 이 가방은 이제 손잡이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그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면 10년은 쓸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천수는 힘들었고 고단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천수는 그 고된 남편의 병수발을 10년을 넘게 견뎠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을 할 때마다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오늘도 잘 견디고 올게요. 당신도 우리 민수와 유진이 생각해서 빨리 일어서야 해요. 라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곤 했었다. 그러나 남편은 매일매일의 나의 인사가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아니면 미안해서인지 우리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민수와 중학생이던 유진을 바라보며 천수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말자. 일하자. 살아내자. 현실로 돌아온 천수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역삼동 고급 스포츠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30년째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저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6시 정각 청소가 시작됩니다. 회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드디어 청소 끝. 회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면서 퉁명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천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그들은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이내 각자의 운동할 곳으로 갑니다. 천수는 청소를 하고 있는 내 처지와 저들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꿋꿋하게 할일을 하러 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뭘 먹고 있을까? 유진이는 밥 잘 챙겨 먹나? 자식들 생각에 김밥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천순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트 정육 코너. 돼지고기 목살은 5,900원. 앞다리는 2,900원. 천순의 손이 앞다리살을 집습니다. 두부 코너. 일반 두부는 1,500원. 유통기한 내일까지 두부는 800원. 천순의 손이 할인 두부를 집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노각 한 봉지를 집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인 민수는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음료 배달업체 근무 10년째 근무 중이고 나이는 40살입니다. 성실하기는 한데 워낙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라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그래서 민수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민수야, 도시락 싸줄까? 김밥 좀 남았는데 괜찮아요. 사 먹을게요.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잖아. 이거라도 싸줄게. 됐다니까요. 늦었어요. 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하루 평균 200개의 박스를 나릅니다. 하나당 10kg, 총 2톤. 야! 민수야! 오늘도 고생이다. 형도요. 편의점, 진열대 앞. 도시락 6,500원, 김밥 3,500원, 삼각김밥 1,500원. 민수는 삼각김밥 하나와 물을 집습니다. 점심값도 아껴야 합니다. 핸드폰, 은행 앱을 엽니다. 잔액 12만 7천원. 문자 알림들이 쌓여 있습니다. 카드 대금 63만 8천원 납부 예정. 월세 납부일 D-5일. 유진이 보낸 문자. 오빠 미안한데 이번 달 좀 빠듯해서. 지겨워. 민수는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터로 향합니다. 음료수 20박스 맞으시죠? 잠깐만요. 23박스밖에 없는데요? 네. 분명히 24박스를 실었는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직접 세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장민수! 또 너야? 이번 달 벌써 3번째잖아.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번 것도 내 월급에서 빼! 알았어! 네. 분명 잘 실었는데 2번이나 확인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2시간 동안 사과하고 욕먹고 월급에서 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버스 안, 핸드폰 진동, 문자 알림, 카드사, 결제일이 3일 남았습니다. 부동산, 월세 납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생 유진이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진짜. 숨이 막혀. 월세, 카드값, 동생이 부탁한 돈.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천순이 다정스레 인사를 건넵니다. 다녀왔어. 배고프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했어. 김치찌개하고 노각무침. 엄마. 응. 왜? 힘들었어? 어서 씻고 밥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지. 밥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신경 끄세요. 그래도 식으면 맛이. 엄마, 저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닙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쉬어. 바스락, 바스락. 엄마가 빨래를 개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식은 완전히 식었고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집 안은 고요했지만 아무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박천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래는 이미 다 개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딸 유진이에게 천수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유진아, 엄마야. 요즘 잘 지내지? 네, 엄마. 그런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밥은 잘 챙겨 먹니? 엄마, 나 지금 되게 바빠요. 곧 근무 들어가야 해서. 그래? 밤샘 근무구나. 그럼 힘들겠네. 조심하고. 엄마, 미안한데 진짜 지금 전화할 시간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알았어. 그래, 조심하.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에게, 동생에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나도 힘들어. 근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은 김치찌개, 식은 노각무침. 천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거실에는 민수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정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치찌개 표면에는 하얗게 굳은 기름, 노각무침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랩도 씌워지지 않은 채 민수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었습니다. 또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민수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차갑고 텁텁했습니다. 기름이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삼켰습니다. 김치찌개의 첫 숟갈은 어린 시절 민수를 생각나게 했다. 어릴 땐 엄마의 음식은 모두 맛있었다. 엄마의 음식은 엄마의 사랑이었으니까.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네. 많이 먹어.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웃으며 엄마 밥을 먹던 자신이. 두 번째 숟가락, 돼지고기 한 점이 올라왔습니다. 질겼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고기를 씹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은 고등학교 시절의 민수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싫었다. 가난한 우리 집도 아픈 아빠도 이리저리 바쁜 엄마의 모습도 모든 게 싫었다. 엄마, 고기 좀 비싼 거 사세요. 이거 너무 질겨요. 이게 더 쫄깃해서 좋던데. 엄마는 이게 더 맛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일 싼 앞다리살을 샀던 것입니다. 질기지만 그것밖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숟가락. 이번엔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신맛이 강했습니다. 익은 김치. 세 번째 숟가락은 대학 시절의 민수를 떠오르게 했다. 대학생이랍시고 겉멋이 들었던 그때. 엄마, 새 김치 없어요? 이거 너무 시잖아요. 이게 더 익어서 맛있어. 찌개 끓이면 딱 좋거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새 김치를 살 돈이 아까워서 냉장고에 있던 김치로 찌개를 끓인 것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으로 노각무침을 집었습니다. 눅눅했습니다. 물이 빠져 아삭함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언젠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엄마, 전 노각무침 좋아해요. 그래. 그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해줄게. 엄마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는 그 다음 날도 노각무침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엄마의 하루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철을 타는 엄마. 전철 안에서 졸음과 싸우는 엄마. 무릎을 꿇고 라커룸 바닥을 닦는 엄마. 허리를 숙여 수건을 개는 엄마.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김밥을 먹는 엄마.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는 엄마. 앞다리살을 짚는 엄마의 손. 할인 두부를 짚는 엄마의 손. 그리고 노각 한 봉지를 집으며 미소 짓는 엄마. 민수가 좋아하니까. 그 한마디로 엄마는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 김치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기름지고 맛없는 음식.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새벽이 녹아 있었습니다. 전철 안졸음, 무릎의 통증, 허리의 저림, 마트 앞 망설임. 그 모든 것이 이 냄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 더 떴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없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식은 국물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금기가 더해진 국물. 민수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엄마의 맛은 재료가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식은 반찬조차 엄마의 하루가 담긴 위로였습니다. 민수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안았습니다. 마치 엄마를 안듯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박천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마 위에는 방금 썬 노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끓여. 민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앞치마 끈, 냄비를 저으며 움직이는 손. 어제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 응. 어제 김치찌개 식었는데도 맛있었어요.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비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식으면 맛없는데 뭘. 오늘은 새로 끓였어. 엄마는 불을 끄고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노각무침도 새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밥을 푸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 왜? 맛있어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먹었습니다. 노각무침을 곁들여 아삭하고 딱 좋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우니? 그냥요. 밥 먹다 우는 놈이 어디 있니? 엄마는 웃으며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부터 집에서 밥 먹을게요. 그래. 그러면 좋지. 유진이한테도 전화할게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그래,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민수는 현관문을 잡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사랑해요. 엄마가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그래. 나도. 주말이 왔습니다. 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노각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엄마, 최고예요. 천수는 아무 말 없이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천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다시 4시, 엄마는 또 일어났습니다. 또 전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굴이 달랐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세 식구가 식탁에 앉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김치찌개가 식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음식은 식어도 엄마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엄마의 김치찌개가 생각이 났다면 전화를 걸어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맛있게 끓여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참 전화 끊기 전에 해야 하는 말 뭔지 아시죠? 엄마, 네, 엄마, 사랑해.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박정숙, 68살. 허리가 삐걱거렸다. 관절염 약을 먹은 지 5년째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의정부 북부시장 입구. 정수기 충무김밥이 나를 기다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 깊고 머리는 새하얗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믹스커피 한 잔이 내 아침이었다. 빵을 우유에 적셔 먹었다. 이가 약해 딱딱한 건 씹을 수 없었다. 새벽 5시. 가게로 향했다. 형광등이 지직거렸다. 20년 된 가게. 벽은 누렇고 타일은 금이 같지만 이곳이 내 성이었다. 이곳에서 새 아이를 키웠다. 김을 꺼내고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썼다. 20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 손가락엔 칼자국이 수없이 많았다. 어느 날은 손톱이 빠지기도 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애들이 굶는다. 그 생각으로 버텼다. 나는 부산 광안리에서 자랐다. 20살의 남편을 만났다. 정수가, 나랑 서울 가자. 내가 크게 사업할 거야. 나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갔다. 첫째 태우, 둘째 은지, 막내 준호를 낳았다. 웃음 가득한 집이었다. 그러다 IMF가 왔다. 남편 공장이 부도났다.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남편은 무너졌다. 정수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나는 울 시간이 없었다. 대출받아 가게를 얻었다. 충무김밥을 팔기 시작했다. 2년 후 남편은 간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남편은 병상에서 내 손을 잡았다. 정수가,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해 겨울,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울었다. 엄마, 우리 어떡해?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다짐했다. 이 애들만큼은 끝까지 지킨다. 20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다.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켰다. 엄마, 나중에 우리가 다 보답할게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오늘도 김밥을 만다. 손끝이 시렸다.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추위도 외로움도 다 익숙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엔 올까?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태호의 멸치볶음, 은지의 잡채, 준호의 된장찌개. 냉장고가 가득 찼다. 하지만 전화가 왔다. 엄마, 애들 학원 때문에 못 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태호였다. 그래. 괜찮아. 냉장고를 열었다. 멸치볶음이 가득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다음 날 은지도 전화했다. 시댁에서 제사가 있대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시댁 일이 우선이지. 나는 또 웃었다. 웃는 게 습관이 됐다. 준호는 문자를 보냈다. 회사 프로젝트 급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송금할게요. 송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얼굴이 보고 싶었다. 명절 아침,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남편 사진 앞에 밥과 국을 놓았다. 여보. 애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5년이 그렇게 흘렀다. 다음에요. 바빠서서요.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손주 사진이 가끔 카톡으로 왔다. 놀이공원, 바닷가, 식당. 다들 행복해 보였다. 나만 빠진 채로. 지난 설날이었다. 은지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사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드시고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은지 정말 효녀예요. 제주도 효도 여행 보내줬다니까요. 사흘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든 국자가 덜컹 떨어졌다. 아, 그랬어요. 호텔도 오션뷰로요. 사돈 복 받으셨어요. 나는 웃었다. 우리 은지가 그렇죠.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주저앉았다. 제주도 여행. 은지는 시댁 일이 있어서요 라고 했었다. 거짓말이었다.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효녀라 누구한테는 효녀구나. 그날 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나는 뭐였을까? 돈 보내는 기계였나? 남편 사진을 꺼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들, 20년간 모은 돈, 3억 5천만 원, 김밥 한 줄에 2,500원, 14만 개를 팔아 모은 돈, 하루도 빠짐없이 20년, 통장을 쥔 손이 떨렸다. 이 돈은 아이들 주려고 모은 거였는데, 치과도 안 갔다. 새 옷도 안 샀다. 외식은 꿈도 안 꿨다. 모두 이 통장을 위해서였다. 남편 사진을 무릎에 올렸다. 여보, 이 돈 어떡하면 좋을까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가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눌렀다. 심호흡하고 다시 눌렀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약속을 잡았다. 오후 2시. 가게 문에 오늘 휴무라고 붙였다.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단골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사장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셨잖아요.
그냥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요.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통장을 꺼냈다. 이 돈을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다. 3억 5천만 원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몰라요. 알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큰 금액이에요. 저 68살이에요. 이 돈 가지고 있어 봤자 쓸 데가 없어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정부 어머니 장학기금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서류를 작성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다. 20년이 이 도장 하나로 끝났다. 눈물이 났다. 이 돈 모으려고 겨울에 동상 걸리면서 김밥 말았거든요.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근데 그 손주들 얼굴도 5년째 못 봤네요. 사무실을 나왔다. 가벼웠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빈 느낌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 딸과 팔짱 낀 노인. 부럽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했어요. 기부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목이 메었다. 그래도 서운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통장을 다시 펼쳤다. 잔액 15만 원. 3억 5천만 원은 사라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는 거야. 핸드폰을 봤다. 아이들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기부한 지 사흘째 되던 밤.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8시가 넘었다. 몸이 무거웠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태호였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뒤에 은지와 준호도 따라 들어왔다. 새 아이가 한꺼번에 온 건 5년 만이었다. 엄마, 태호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지역, 신문기사, 의정부 충무김밥집 사장, 3억 5천만 원 장학기금, 기부. 그래. 기부했어. 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요? 은지가 울먹였다. 말해서 뭐해? 너희 바쁘잖아. 전화도 안 받잖아.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태호가 소리쳤다. 그래.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쓴 거야. 우리 생각은요?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너희 생각. 5년 동안 너희가 날 생각이나 했어? 명절에 한 번. 생일에 전화 한 통.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엄마, 은지가 다가왔다. 우리가 불효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남한테 주는 건 남. 너희가 남이지 뭐. 목소리가 갈라졌다. 5년 동안 명절에도 안 왔잖아. 생일에도 전화 없었잖아. 내가 아파도 몰랐잖아. 그게 자식이야. 남이야? 엄마 아팠어요? 준호가 놀랐다. 작년 설날에 나 쓰러졌어. 가게에서 혼자 차례상 차리다가 구급차 불렀어. 혼자. 응급실에서도 혼자 있었어. 엄마, 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알았어. 나는 정말 혼자구나. 20년 동안 애들 키운 게 뭔가 싶었어.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준호가 떨렸다.
연락하면 오니? 바쁘다고 하잖아. 혼자 하는 게 익숙해. 나는 앞치마를 벗었다. 너희는 엄마가 우산이었어. 비 올 때만 찾는 우산. 날 좋으면 잊어버리는 우산. 엄마, 진짜 미안해요. 은지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엄마도 너무하세요. 그렇게 큰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 20년 동안 다 혼자 했잖아. 너희 아빠 없이. 누구 도움도 없이. 엄마, 그럼 우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태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먼저 버렸잖아.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형, 누나,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요. 엄마 말이 맞아요. 너는 뭔데? 태호가 쏘아붙였다. 형은 몰랐죠. 엄마가 작년에 쓰러진 거.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제가 병원비 냈어요. 엄마, 매달 30만 원씩 보냈어요. 엄마가 돌려보냈지만요. 준호야, 너도 힘들잖아라고요. 태우와 은지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형, 누나는 몰랐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가끔 몰래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엄마 혼자 김밥 말고 계시더라고요. 허리 굽은 채로. 그 모습 보면서도 나 비겁하게 지나쳤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얼굴 보면 죄책감 들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준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불효했어요. 형, 누나, 그만해요. 엄마가 우리 기대 안 해도 돼요. 이번엔 내가 지켜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5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태우가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맏아들이라고 잘난 척했어요. 정작 엄마는 뒷전이었어요. 은지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도요. 시댁 눈치, 애들 학원, 다 핑계였어요. 사실은 엄마 보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제주도 갔을 때도 엄마 생각났는데 전화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나는 새 아이를 바라봤다. 다들 울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서운했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었다.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였다. 바닥이 차가워.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됐어. 울지 마. 엄마가 더 슬퍼져. 은지가 나를 안았다. 정말 미안해요. 태우도 안았다. 준호도 뒤에서 안았다. 5년 만에 느끼는 체온.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울음소리만 가게를 채웠다. 한참 후 나는 아이들을 떼어냈다. 이제 그만 울어. 집에 가. 늦었어. 엄마는요? 준호가 물었다. 나는 정리하고 갈게. 우리 도와줄게요. 아니야. 너희가.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혼자 안 하셔도 돼요. 태우가 말했다. 우리가 있잖아요. 늦었지만 그날 밤 우리 넷이 함께 가게를 정리했다. 말은 별로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엄마, 내일 다시 올게요. 매일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눈빛이 진지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랐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서둘러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었는데 준호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두고 준호야? 엄마,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막내분이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재단. 준호가 서류를 내밀었다. 정수기 충무김밥 장학회예요. 엄마가 기부한 3억 5천만 원에 제가 3억을 더했어요. 총 6억 5천만 원이에요. 숨이 멎었다. 준호야,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회사 관두고 받은 퇴직금이요. 15년 다닌 회사. 적금도 다 깼어요. 바보야. 내 앞날은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제 앞날이에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없이 무슨 앞날이 있겠어요. 20년 동안 김밥 말아서 우리 키운 그 손이 제 앞날 만든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충무김밥 가게를 재단 소유로 등록했습니다. 엄마 가게 맞아요. 엄마는 평생 운영하세요. 다만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게예요. 김밥 하나 팔 때마다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보며 울었다. 준호야. 고마워. 엄마,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형이랑 누나는? 네, 형이 500만 원, 누나가 300만 원 보탰어요. 앞으로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대요. 그날 오후 간판을 바꿨다. 정수기 충무김밥 손맛으로 키운 세상. 준호가 직접 쓴 글씨. 간판 아래 작은 문구. 이 가게 수익금 일부는 의정부 아이들을 위해 쓰입니다. 일주일 후 개업식을 했다. 태우와 은지가 왔다. 손주들도 왔다. 할머니. 5년 만에 보는 손주들.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은지가 앞치마를 입고 왔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에 올게요. 김밥 많은 거 도와줄게요. 가게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장님, 축하해요. 칭찬이 쏟아졌다. 나는 김밥을 말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저녁 우리 넷이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다. 엄마 김밥 맛있다. 준호가 말했다. 어릴 때 그 맛이야.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은지가 눈물을 닦았다. 이제 괜찮아. 나는 아이들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기다리는 거더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태우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도 외롭고 힘들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봤어요? 우리 애들 돌아왔어요.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돌아왔네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어요. 봄이 왔다. 가게 앞에 개나리가 폈다. 손주들이 왔다. 태우 딸이 물었다. 할머니, 김밥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김밥은 사랑이야. 정성껏 재료 올리고 꾹꾹 눌러 마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날 오후 장학금 받는 첫 학생이 왔다. 14살 여자아이. 엄마 없이 할머니와 사는 아이였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잘 커야 해. 할머니처럼 강하게.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저녁, 혼자 가게를 정리했다.
20년 된 이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김밥집이 아니었다. 사랑이 흐르는 곳, 희망이 자라는 곳.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키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애들 돌아왔고, 이제 이 가게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개나리 향기가 났다. 나는 가게 문을 잠그며 웃었다. 내일도 김밥 말아야지. 내일도 누군가를 도와야지. 그게 내 인생이니까. 새벽 4시 알람이 울릴 것이다. 나는 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혼자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수기 충무김밥. 오늘도 문을 연다. 손맛으로 키운 세상을 위해